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동사는 바로 이挑라는 동사입니다. 이挑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선택하다, 고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 세 가지 정도 뜻이 더 있는데 보시면요. 부정적인 면을 끄집어내다, 들추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려내다, 골라내다, 찾아내다, 그리고 매다, 어깨에 짊어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 네 가지 뜻을 가지고 문장 짓기와 말하기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 다 골랐니? 그렇죠. 바로 선택하다, 고르다라는 뜻입니다. 문장 보시겠습니다. 너 다 골랐니? 자, 간단한 문장이죠. 바로 이 문장은 주술 문장입니다. 주어, 너는, 수러, 고르다. 그러니까 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골랐니? 물음형이고 그 다음에 과거형이죠. 그러니까는挑了吗? 그렇죠. 니挑了吗?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요. 다, 너 고르는 것을 다 골랐니?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너 고르는 게 끝났니?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挑뒤에다가 결과보호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보호 뭘 넣으면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쓰는 완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니挑完了吗?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때는 완보다는 바로 뭡니까? 하오가 더 나왔습니다. 왜? 니挑好了吗? 이렇게 하면은 너 고르는 것이 끝났니? 니挑完了吗? 똑같이 너 고르는 것이 끝났니? 다 골랐니?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우가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같이 추가가 되냐면요. 고르는 것도 끝났고 어떻게 고르는 게 끝났습니까? 바로 너가 만족할 정도로 골라서 그것이 끝났냐고 묻는 겁니다. 밥 먹을 때도 보시면요. 밥 다 먹고 나서 니吃完了吗? 이 말과 니吃好了吗? 이 말은 둘 다 무슨 뜻입니까? 너 다 먹었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니吃完了吗는 정말 말 그대로 너 밥을 다 먹었니라고 묻는 거고 니吃好了吗는 너가 만족스럽게 다 먹었니? 이 느낌이 같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결과보호는 바로 뭡니까? 동사 뒤에서 그 동사, 바로 그 동작을 의 결과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가 올 수가 있죠. 뭐뭐 올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동사, 형용사, 그리고 전치사 구가 올 수 있습니다. 완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하오는 형용사죠. 그래서 느낌은 번역은 똑같이 되지만 느낌상 조금 다르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니挑好了吗? 한 번 더. 니挑好了吗?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여긴 물건이 많아 고르기가 쉬워. 역시 선택하다, 고르다라는 뜻입니다. 자, 문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문장은 보시면요. 여긴 물건이 많다라는 한 문장과 고르기가 쉽다라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여긴 어떻게 말하죠? 这里 물건이 많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는 이 가로 번역이 되면 주어라고 했어요. 여기는 이러니까 这里는 주어겠죠. 근데 뒤에 문장 보시면 물건이 은는 이 가죠. 많다. 그러니까 물건이 많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东西多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这里东西多 됩니까 여러분들?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법에 맞지도 않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문법에도 맞고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주어 찾아볼까요? 이 문장에서의 주어는 바로 这里입니다. 그럼 수로는 뭡니까? 多这里多 아닙니다. 이 문장에서의 수로는 바로 뭐다? 东西多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어, 수로. 다시 东西는 물건 이, 은는 이가 이러니까 얘는 다시 뭐가 됩니까? 주어가 되고 두어는 수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주어, 수로가 되는 뭡니까? 주술술 문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주술술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문장 고르기가 쉽다, 고르다,
挑 그렇습니다. 고르기가 쉬워. 자, 우리말을 보시면은요, 쉬운데 어떻게 쉽습니까? 고르기가 쉬워. 이런 느낌인 겁니다. 바로 고르기가 쉬워를 수식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挑好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다 이렇게 하오를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골랐다. 우리 방금 했던 바로 다 골랐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이 하오 같은 경우는 동사 뒤에 올 때 이 하오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바로 결과보로서 그 동작이 끝남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오가 동사 앞에서 이렇게 상으로 쓰이게 되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동작을 하기가 쉽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 놓은 동사 하오의 여러 가지 한 2개, 3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 하오의 역할들, 각각의 역할들 다 이렇게 분리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하오, 티아오 이런 무슨 말이죠? 고르기가 쉽다. 이런 형태의 문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这里东西多好挑 한 번 더. 这里东西多好挑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문장은 바로 뭐죠? 주술술 문장이고 뒤에 문장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하오가 상호로 쓰이는 겁니다. 바로 이 하오가 결과보로 왔을 때는 다 골랐다라는 바로 결과보호가 되는 거고, 이렇게 동사 앞에서 동사를 수식하게 되면은 얘는 상어로서 뭐뭐 하기가 쉽다라는 상어 역할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방금 설명했던 그 영상들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사. 자, 역시 선택하다, 고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문장 저랑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어는 너는입니다. 너는 뭘 하는 겁니까?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사는 겁니다. 간단한 문장, 바로 뭡니까? 연동문이겠죠. 자, 너는 니, 그 다음 뭘 하는 겁니까?挑, 그렇습니다. 그 다음 뭘 하는 거죠? 마이 하면 되겠죠. 니挑마이. 그러면 너는 골라서 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드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골라야겠죠. 그러면 이것은 바로 뭡니까?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이 목적은 누구의 목적어죠? 그렇습니다. 바로 고르다라는 이 티아오의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挑喜欢的买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은요, 주어, 수어, 목적어, 그 다음에 喜欢的는 딱 보시면喜欢的买 이러니까 당연히 읽는 것도 어떻게 읽습니까? 你挑喜欢的买 이러니까 당연히 이 喜欢的는买를 수식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 보면 많은 학생들은 저게 뭐야? 白小더가买를 수식하네? 저게 가능해? 白小더 뒤에는 뭐가 와야 되는 겁니까? 명사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가 왔습니다. 그럼 买는 동사야? 아, 买는 명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挑喜欢的 먼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골라야겠죠. 고르고 나서 뭘 하는 겁니까? 사는 거겠죠. 바로 연동이 되는 겁니다. 연동문이 되겠죠.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你挑喜欢的买 한 번 더. 你挑喜欢的买 좋습니다. 이런 식의 연동문 형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는 사람들의 약점을 들추지 마. 바로 뭡니까? 부정적인 면을 끄집어내거나 들추어내는 것을 나타낼 때도 이 티아오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장 보시면은요, 너는 주어죠. 수로는 뭡니까? 들추답니다. 들추다인데 마 이라고 있네요, 지금요. 그 다음에 목적은 뭡니까? 약점을. 그러니까 너는 니, 그 다음에 들추다, 티아오, 그 다음에 약점은 뭡니까? 그렇죠. 바로 毛病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들추지 마 이러니까 우리는 배웠습니다. 바로 뭐가 있습니까? 비에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부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바로 동사 앞, 바로 수로 앞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사는 100% 뭐가 되죠? 상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책에서는 이 상어를 부사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게 용어는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어디다? 바로 수러 앞, 바로 跳 앞에 와야 된다. 그래서 你别跳毛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약점은 약점인데 어떤 약점이죠? 사람들의 약점. 자, 우리는 사람들의 약점 이렇게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人 그렇습니다. 사람을 人다 그러면 人的毛病 굉장히 이상하겠죠. 바로 이때 이 단어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人家的毛病你别挑人家的毛病 이렇게 하시면 꽤 고급스럽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人家의 뜻은 뭡니까? 이 人家의 뜻은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상에 따라 가지고 번역은 적절하게 하시면 됩니다. 人家의 첫 번째 뜻은 바로 타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저 사람 이렇게 약점을 막 들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럽니까? 你别挑人家的毛病 이때 이 人家는 바로 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에런이라는 뜻도 있어요. 바로 다른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읽어보겠습니다. 你别挑人家的毛病 한 번 더. 你别挑人家的毛病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주어, 수로, 목적음 찾아보겠습니다. 주어는 니가 되겠죠. 수어는 挑 목적어는 毛病입니다. 어떤 毛病? 人家的毛病 바로 한정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에는 바로 뭡니까? 비에는 부사입니다. 부사는 100% 뭐가 된다? 사어가 된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너는 여기에 작은 돌들을 골라내. 그렇죠. 바로 가려내다, 골라내다, 찾아내다라는 뜻입니다. 자, 문장 보실까요? 너는 여기에 작은 돌들을 골라내. 자, 주어, 수로, 목적 찾겠습니다. 주어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주어는 바로 너는이죠. 수어는 골라내다, 고르다. 그렇습니다. 근데 고르다인데 골라내. 골라내 이름 뭡니까? 골라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목적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돌입니다. 돌들을 골라내라. 간단한 문장이겠죠. 자, 이 문장 만들겠습니다. 주어는요, 니, 수라는 挑 그렇습니다. 挑는 바로 뭡니까? 고르다라는 뜻입니다. 골라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라, 밖으로 빼내라. 그러니까요, 뭘 쓰는 겁니까? 바로 이 挑하고 난 그 방향, 挑의 방향을 골라낸 방향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出来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挑出来 바로 복합 방향보호를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장 여기에 작은 돌들을 이것은 바로 뭡니까? 목적어입니다. 근데 목적어 너무 길어요. 중국어는 목적어가 길어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길면은 일단 어떻게 한다? 목적어를 다 앞으로 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짜문이라는 형태도 만들어주고 주술술이라는 문장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장은 빠짜문을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뭘 고르는 겁니까? 돌, 어떤 돌? 小石头. 그래서 你把小石头挑出来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의 작은 돌입니까? 그렇죠. 바로 여기의 작은 돌. 그래서 这里的小石头你把这里的小石头挑出来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你把这里的小石头挑出来 한 번 더. 你把这里的小石头挑出来 좋습니다. 이렇게 주어 수러 그 다음에 이것은 뭡니까? 복합 방향보호입니다. 그 다음에 바부터 해서 小石头까지는 바로 뭡니까? 빠짜문 형태 빠짜문 형태로서 바로 뭡니까? 상어가 되는 겁니다. 빠짜문을 쓰게 되면은 동사 뒤에는 이 출라이 이 출라이가 무조건 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요거를 빼버려요. 你把这里的小石头挑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죠? 이 빠짜문이라는 건 일종의 처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 주어가 반에 있는 이 小石头를挑라는 동작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出来 밖으로 빼내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의 기타 성분이 와줘야 되는 거예요.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제가 만들어 놓은 바 전문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예, 그거 한번 보시면서, 아, 바라는 건 이런 거구나. 예, 그 정도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걸 제가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이 채소들을 맬 수 없어. 자, 이번에는 매다, 바로 어깨에 짊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런 뜻도, 그 뜻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바로 뭡니까? 선택하다, 고르다예요. 그리고 이렇게 매다, 어깨에 짊어지다는, 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뜻도 있다. 요렇게 정도만 이해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자, 보실까요? 나는 그 다음 매다 어떻게 합니까? 티아오. 그렇습니다. 뭘 티아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차이예요. 차이. 근데 우리가 어깨에다 이렇게 매거나 이렇게 뭐 맨다는 건 어떤 느낌인 겁니까? 이 물건이 한 보따리, 한 짐이란 느낌이 있어요. 뭐 배추 하나 혹은 뭐가 있을까요? 무 하나를 이렇게 어깨에 매진 않겠죠. 그러니까는 이때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这些菜. 바로 이 씨의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이 끄 할 때는 끄는 한 개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씨의 같은 건 한 덩어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한 덩어리. 그래서 这些菜 이러면 한 묶음의 채소 혹은 뭐 한 덩어리에 뭐 가득 쌓여 있는, 이만큼 이렇게 쌓여 있는 채소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맬 수가 없어요. 이때 우리는 뭘 쓰면 가장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不能이라는 걸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我不能挑这些菜 이렇게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不能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첫 번째는 불가능,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불가능을 나타내고,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금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바로 뭘 나타내는 겁니까? 이것을 맬 수 없다라는 그 불가능을 나타내는 거겠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不能挑这些菜. 한 번 더. 我不能挑这些菜.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 다 골랐니?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挑好了吗? 한 번 더. 你挑好了吗?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여긴 물건이 많아 고르기가 쉬워.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这里东西多好挑. 한 번 더. 这里东西多好挑.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사.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挑喜欢的买. 한 번 더. 你挑喜欢的买.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는 사람들의 약점을 들추지 마.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别挑人家的毛病. 한 번 더. 你别挑人家的毛病.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는 여기에 작은 돌들을 골라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把这里的小石头挑出来. 한 번 더. 你把这里的小石头挑出来.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이 채소들을 맬 수 없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不能挑这些菜. 한 번 더. 我不能挑这些菜. 좋습니다. 이렇게 동사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再见.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동사는 바로 이挑라는 동사입니다. 이挑라는 동사는 의외로 뜻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네 가지 뜻만 가지고 문장 짓기와 말하기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기뻐서 껑충껑충 뛰었어. 자, 바로 무슨 뜻입니까? 껑충 뛰다, 도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문장 보시겠습니다. 그는 기뻐서 껑충껑충 뛰었어. 자, 이 말에서 우리말 같은 경우는 주어는 뭡니까? 그는입니다. 그 다음에 수어는요, 뛰었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한번 보시면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그는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껑충껑충 뛰면서 그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그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말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말은 보호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중국어 같은 경우는 50%가 보호로 되어 있는, 보호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도 보호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는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기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타 가오싱 이렇게 하면 그는 기뻐요. 그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跳起来타 가오싱 跳起来됩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들. 이때는 바로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수앙런더가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앙런더를 넣어서 타 가오싱 더 跳起来 이렇게 하시면 그는 즐거워요. 그 즐거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깡충깡충 뛰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태보호는 저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상태보호는 이미 발생한 동작의 상태를 보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오싱은 뭡니까? 동사입니까? 아니죠. 이 가오싱은 형용사입니다. 그럼 형용사 뒤에 오는 이 상태보호는 뭘까요? 대부분은 다 뭘 나타낸다? 묘사를 나타낸다. 그래서 그가 기뻐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러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他高兴地跳起来 한 번 더. 他高兴地跳起来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는 이 선을 넘어갈 수 없어. 자, 역시 뛰다, 도약하다입니다. 바로 뛰어서 넘어가다. 튀어오는 무슨 뜻입니까? 뛰다입니다. 제자에서 이렇게 뛰는 것도 뛰는 거겠죠. 뛰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넘어가다. 바로 뭡니까? 뛰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때 결과보, 그 결과가 넘어갔으니까 그 결과보에 합당한 동사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튀어, 꾸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너는 니, 그 다음에 튀어 어떻게 해요? 这条线 니 튀어 这条线 너는 이 선을 튀어 뛸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이상하겠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했던 그 튀어 뒤에다가 결과보 꾸어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니 튀어 꾸어 这条线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이 선을 튀어 바로 뛰어서 꾸어하세요. 건너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꾸어는 사성으로 이렇게 사성으로 성조가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튀어 꾸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넘어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不能을 써야겠죠. 你不能跳过这条线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不能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뭐라 하죠? 불가능을 나타내는 겁니다. 불가능. 불가능은 뭐죠?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불가능을 나타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금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는 바로 뭘 나타내고 있죠? 금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 선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금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你不能跳过这条线 한 번 더. 你不能跳过这条线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跳 뒤에 결과보 동사 꾸어가 와서 그 跳의 결과는 건너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你不能跳过这条线.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도둑이 담을 넘어서 도망갔어. 역시 뛰다 도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문장 보시겠습니다. 이 문장은 보시면요. 도둑이 주어겠죠. 수로는 뭡니까? 넘다, 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다. 바로 연동문이겠죠. 자, 튀어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튀어에서 그 담을 건너야겠죠. 역시 결과보구어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문장 보실까요? 도둑을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바로 小偷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을 띄어서 건넜습니다. 그래서 跳过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小偷跳过 뭘 넘었죠? 그렇습니다. 바로墙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小偷跳过墙 이렇게 하면 도둑이 담을 띄어서 넘어갔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跑了 읽어보겠습니다. 小偷跳过墙跑了 한 번 더 小偷跳过墙跑了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둑이 주어가 되고 튀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수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앙은 목적어가 되겠죠. 이 꾸어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튀어에 대한 결과부어가 되는 겁니다. 띄어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파올라. 그 다음에 이 동태, 이것은 뭐 동태조사, 문장 끝에 있으니까 당연히 어기조사입니다. 그렇지만 이 어기조사는 동태조사 뜻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료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도둑이 담을 넘어서 도망갔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축구공이 바람이 없어서 뛰어오르지 않아. 자, 바로 무슨 뜻입니까? 물체가 탄력에 의해서 뛰어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서는 뛰어오르지 않아, 뛰어오를 수 없어 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우린 방금 배웠습니다. 바로 뭐였죠? 부능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불가능, 뭐뭐 할 수 없다. 하나는 뭐였습니까? 금지였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도 부능을 쓰면 될까요?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축구공이 바람이 없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튀어오르지 않는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축구공을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바로 주치우라 그럽니다. 주치우가 어떻습니까? 没有 바람, 7. 그래서 没7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치우 没7 이러면 주치우 바로 축구공이 바람이 없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不能跳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가능보의 불가능과 부능의 차이점을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세요. 일반적으로 어떤 조건이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조건에서 이걸 할 수가 없을 때는 일반적으로 뭘 써준다? 가능보의 부정을 써준다. 부능을 썼을 때는 부능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어요. 불가능의 뜻도 있지만은 금지의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뭘 쓴다? 앞에 이런 조건, 바로 주치우 메이칠이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 가능보의 불가능, 바로 부정형을 써주면 된다. 그럼 뭐 어떻게 하죠? 튀어 치라에 하면 뛸 수 있다. 근데 튀어 붙이라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튀어 붙이라에 주치우 메이칠 튀어 붙이라에 이러면은 축구공이 바람이 없다. 그래서 튀어 붙이라에 뛰어오를 수 없다. 그래서 뛰어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足球每次跳不起来 한 번 더. 足球每次跳不起来 좋습니다. 보시면은요. 주어는 뭡니까? 足球입니다. 수로는요. 매입니다. 매요 할 때 그 매 없다죠. 뭐가 없습니까? 7 바로 바람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역시 주어는 뭡니까? 足球입니다. 수로는요. 跳 목적어는요. 없습니다. 치라이는 뭐죠? 이 치라이 같은 경우는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복합
방향보호죠. 복합 방향보호입니다. 가능보호를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는 뭐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겠죠. 적어 보겠습니다. 동사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 뒤에 뭐가 올 수 있습니까? 결과보호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올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방향보호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사와 결과보호, 동사 방향보호, 동사 결과보호, 동사 방향보호 사이에 뭐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다가 바로 뭡니까? 이렇게 수학론 더나 아니면 뿌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뭐가 되죠? 가능보호가 되는 겁니다. 가능보호의 긍정, 가능보호의 부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바로 동사 더, 뿌 뒤에다가 막바로 이렇게 리아오를 넣는 겁니다. 리아오의 뜻은 뭐죠? 리아오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뜻은 끝내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쪼블리아오 이러면은 끝낼 수가 없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동사와 방향보호 사이에 뿌를 집어넣어서 바로 뭡니까? 가능보호의 부정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足球每次跳不起来.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내 눈꺼풀이 툭 하면 푸르르 떨려. 자, 파도 치듯 심장등이 움직이다, 뛰다, 부르르 떨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부르르 떨리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간단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요. 자, 보시겠습니다. 주어는 뭐죠? 그렇습니다. 이 주어는 내 눈꺼풀이 되는 겁니다. 수어는 뭐죠? 떨려가 되는 거예요. 부르르 떨려 다 해도 됩니까? 그 다음에 툭 하면, 컬핏하면. 자, 문장 보시겠습니다. 내 눈꺼풀이 我的眼皮 그렇습니다. 떨려跳. 간단한 문장이죠. 我的眼皮跳 이러면 내 눈꺼풀이 부르르 떨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장에 보시면 툭하면 이것은 바로 뭘까요? 툭하면, 컬핏하면, 자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바로 부사가 되는 거겠죠. 부사. 예. 그럼 우린 컬핏하면, 툭하면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뭐常常, 经常, 总是, 老是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뭘 쓰면 될까요? 이때 쓸 수 있는 부사는 가장 적합한 부사는 바로 老师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我的眼皮老是跳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니 왜 老是를 쓰냐? 经常, 常常, 总是 쓰면 안 되냐?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는 老师가 더 낫습니다. 왜? 이 老师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상황을 나타낼 때 그럴 때 쓰는 부사예요. 눈꺼풀이 컵이탕 두두두 떨리는 게 그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老师가 이 문장에선 가장 적합하다. 이때 저 시는 생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老跳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이 라오만 갖고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我的眼皮老是跳 한 번 더. 我的眼皮老是跳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跳의 뜻은 부르르 떨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老师는 안 좋은 상황에서 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기 번호가 갑자기 30번에서 40번으로 건너뛰었어. 차례나 순서를 건너뛰다, 뛰어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문장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자, 대기 번호가 갑자기 30번에서 40번으로 건너뛰었어. 주어 뭡니까? 그렇죠. 이 문장에서의 주어는 대기 번호가가 되는 겁니다. 은는 이 가가 있으면 뭐라 했습니까? 주어라 했죠. 그 다음에 수로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건너뛰다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갑자기는요, 투란 부사겠죠. 30번에서 종산시, 그 다음에 40번으로 到40 이렇게 하면 될까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대기번호 뭐랍니까? 排队号码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건너뛰었어, 跳了 排队号码跳了 이러면 대기번호가 건너뛰었어. 자, 건너뛰었는데 어떻게 건너뛰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갑자기 突然跳了 그렇습니다. 대기번호가 갑자기 튀었어. 어떻게 뛰었습니까? 30번, 내 번호는 30번이에요. 아니면 뭐 그냥 내가 보고 있는 그 창고 앞에 있는 번호가 30번이었는데 갑자기 40번으로 건너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从30 이렇게 되겠죠. 排队号码突然从30跳了 跳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40까지에 도달했겠죠. 30에 있던 것이 40으로 건너뛰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从30到40跳了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30에서 40까지 그 사이에서 막 팔짝팔짝 뛰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30에 있던 것이 갑자기 뛰어 넘어가지고 어디에 도달했습니까? 40에 도달했다. 바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40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到40는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결과부호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이렇게 跳到40了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排队号码突然从30跳到40了 한 번 더. 排队号码突然从30跳到40了 좋습니다. 이 문장 저랑 같이 분석 한번 해볼게요. 문장 간단한 문장입니다. 바로 뭐죠? 주어는 뭡니까? 하오마. 어떤 하오마? 排队号码.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跳했습니다. 跳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죠? 到40 바로 전치사구 보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치사구 보호 바로 결과는 40까지 이동해서 거기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 출발했죠? 30에서 출발해가지고 40에 도달해서 머물러 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突然 좋습니다. 이 총이라는 전치사는 어떤 전치사입니까? 이 총이라는 전치사는 동작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튀어 바로 건너뛰는 지점이 바로 30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 到40는 결과 보러 와야 되냐? 바로 이 튀어 바로 건너뛴 결과, 건너뛰어서 도착한 곳이 어디죠? 4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쟤는 결과보에 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从30到40跳了 이래버리면은 30에서 시작해서 40까지 거기서 막 뛰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하겠죠, 여러분들?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막 앞에 있는 번호 막 30에서 40 사이에서 왔다 갔다 뛰고 있으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겠죠. 그래서 30번에서 시작해서 건너뛰어서 40에 도달했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리고 따오 뒤에는 일반적으로 뭐가 오는 겁니까? 이 따오라는 전치사 뒤에는 일반적으로 장소나 시간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40이 장소냐? 아니겠죠. 40은 장소도 시간도 아닌데 어떻게 지금 이 장소사 뒤에 왔느냐? 왜? 보시면 지금 이것들은 장소는 아니지만 장소처럼 지금 어떤 지점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번역도 보시면요. 30에서 40까지 뛰었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을 30에서 어디까지 뛰었어? 이러면 从30跳到哪儿 이렇게 되겠죠. 날은 뭡니까? 바로 시간, 장소를 나타내지 않고 어디란 장소를 나타내니까 지금 이거 자체는 장소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이해가시면 여러분들 한번 더 읽어볼까요? 排队号码突然从30跳到40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내 이름을 건너뛰었어.
역시 차례나 순서를 건너뛰다 뛰어넘다란 뜻이죠. 간단한 문장입니다. 주어는 뭡니까? 선생님 은이겠죠. 수런은요 건너뛰었다. 그 다음에 뭘 건너뛰었죠?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건너뛰었습니다. 간단한 문장이죠. 老师 그 다음 老师가 뭘 했죠? 跳了 그렇습니다. 뭘跳했죠? 我的名字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십니다. 老师跳了我的名字 한 번 더. 老师跳了我的名字 좋습니다. 이거의 느낌은 선생님이 내 이름을 그냥 해가 건너뛰었다 그런 뜻이 아니겠죠. 바로 내 이름을 부르는데 그 부르는 것을 건너뛰었다. 내 이름을 안 부르고 그냥 건너뛰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십니다. 그는 기뻐서 껑충껑충 뛰었어. 그렇죠. 읽어보십니다. 他高兴地跳起来 한 번 더. 他高兴地跳起来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는 이 선을 넘어갈 수 없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不能跳过这条线 한 번 더. 你不能跳过这条线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도둑이 담을 넘어서 도망갔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小偷跳过墙跑了 한 번 더. 小偷跳过墙跑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축구공이 바람이 없어도 튀어오르지 않아.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足球每次跳不起来 한 번 더. 足球每次跳不起来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내 눈꺼풀이 툭 하면 푸르르 떨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的眼皮老是跳 한 번 더. 我的眼皮老是跳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대기번호가 갑자기 30번에서 40분으로 건너뛰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排队号码突然从30跳到40了 한 번 더. 排队号码突然从30跳到40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내 이름을 건너뛰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老师跳了我的名字 한 번 더. 老师跳了我的名字 좋습니다. 이렇게 동사 跳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동사는 바로 이 티에라는 동사입니다. 이 티에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붙이다라는 뜻입니다. 예, 오늘은 이 붙이다라는 뜻과 바짝 붙다, 아주 가깝게 달라붙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와주다, 보태주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문장 짓기와 말하기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전단지를 붙이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바로 붙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문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전단지를 붙이지 마세요. 자, 이 문장에서 주어 있습니까? 주어 없습니다. 그럼 수로는 뭐죠? 그렇죠. 바로 수로는 붙이다입니다. 자, 그리고 목적어는요, 전단지가 되겠죠. 그래서 붙이다, 티에, 그 다음에 전단지는传单, 이렇게 하면 티에 传单, 이렇게 하면 전단지를 붙이다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다 붙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在这里를 쓰면 되는 겁니다. 이 在这里는 상어가 될까요? 결과보호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상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在这里贴传单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서 전단지를 붙여라, 이런 형태로 번역이 되겠죠. 자, 우리는 이 장소 상황어가 어떨 때는 상황어, 그리고 어떨 때는 결과보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상황어가 됐을 때와 결과보호가 됐을 때 그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이 상황어일 때는 이 바로 보십시오. 在这里 바로 이 여기에서
티에라는 동작을 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 여기에서 붙이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티에在这里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그렇게 하면 티에 在这里 이래가지고 在这里는 결과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바로 뭡니까? 이 티에라는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단지를 붙이는 동작을 해서 그 전단지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가 되겠죠.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장소 상호 같은 경우는 장소 상호가 상호인데 이상하죠, 말이 좀. 바로 전치사구, 바로 장소를 나타내는 이 전치사구가 상호가 됐을 때, 그리고 결과보호가 됐을 때는 그 느낌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대부분의 시간이 오는 그런 상호들도 다 만들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좋습니다. 계속 보실까요? 在这里贴传单 이렇게 하면 여기에 전단지를 붙여라. 자, 그러면 여기에 전단지를 붙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在这里不要贴传单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력하게 듭니다. 왜? 우리는 실제로 이런 형태의 문장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부추전 명동, 부사, 조동사, 전치사, 명사, 동사. 부야오는 뭡니까? 부야오는 바로 뭡니까? 부야오는 한 단어로서 부사, 뭐뭐 하지 말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의 위치는 어디로 와야 되죠? 그렇습니다. 바로 전치사 앞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不要在这里贴传单 이 형태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거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이거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不要在这里贴传单 한 번 더. 不要在这里贴传单 좋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선생님, 나는 이 不要가 이렇게 这里와 티에 사이에 不要가 들어와 있는 그 문장을 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학생들이 계세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장에서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 이 문장에 주어가 있습니까? 주어 없습니다. 수로 있습니까? 수로는 티에죠. 그 다음에 목적어는 传单입니다. 그 다음에 在这里는 전치사구 상어죠. 그 다음에 不要는 바로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부사. 부사는 100% 상어가 된다. 그래서 부추전 명동 그 형태에서 바로 不要는 전치사 앞에 와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술목구조 형태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不要를 우리는 저 사이에 느끼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这里가 주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这里不要贴传单 이런 형태를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주어가 뭐가 됩니까? 주어는 这里가 되겠죠. 수어는 그렇습니다. 바로 t의 목적어는 传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어 수어 사이에 부사가 바로 상어가 오는 거겠죠.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这里不要贴传单 한 번 더. 这里不要贴传单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사 같은 경우는 전치사구 앞에 와야 된다. 그리고 이 부사는 100% 상어가 되기 때문에 주어 수어 사이에 들어오면 된다. 그런 식으로 내가 이 문장을 이런 형태 혹은 저런 형태로 만들면서 이 부사의 위치를 적절히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입구에 공문 한 장이 붙어 있어. 역시 붙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주어 있습니까? 주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잘 보십시오. 자, t에는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붙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의 주어는 이 형태의 문장은 바로 뭡니까? 존현문의 형태, 바로 그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어디에요? 엘리베이터 입구에 이렇게 했지만 입구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그 다음에 수라는 뭡니까?
붙어있다. 붙이다는 t입니다. 그럼 붙어있다, 붙어있는 상태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바로 t에 대해다가 동태조사 러, 저, 꾸어 중에 뭘 쓰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상태, 바로 동작의 상태를 나타내는 저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t의 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문 한 장, 한 장의 공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문장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엘리베이터 입구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TNT门口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태죠? t의 저. 자, 뭐가 t해져야 돼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장 통지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电梯门口贴着一张通知 한 번 더. 电梯门口贴着一张通知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보시면요. 门口 어떤 门口 电梯门口贴 통지 그렇습니다. 어떤 통지? 이장 통지 그 다음에 저 바로 뭡니까? 동태조사의 위치는 바로 동사입니다. 동태조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 있죠? 그렇죠. 바로 러, 저, 뿌어가 있습니다. 러는 바로 뭡니까?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동작의 상태, 바로 붙여져 있는 그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꾸어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동작의 경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티에 꾸어 이러면은요, 붙인 적이 있어.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년문에서 바로 그 존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이 타일을 잘 붙였네. 역시 붙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타일을 잘 붙였네. 오, 타일 잘 붙였네. 어떤 느낌입니까? 그 타일이 붙였고 그 붙어있는 그 상태를 보고 어떻게 말을 하는 겁니까? 그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잘 붙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타일을 붙였어요. 붙였는데 그것이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부초하다는 거겠죠. 느낌 오십니까? 바로 이때 써야 되는 문법은 바로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상태보호를 적절히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타일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바로 这瓷砖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붙였어요. t에 근데 그 붙인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不错 그러면 t에 不错 아니겠죠. 그 t에와 그 不错 사이에 우리는 접착제 뭘 써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구조조사 수학런더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에的不错 이 형태 바로 这瓷砖 t에的不错 그러니까 이 타일은 붙였어요. 그 붙였는데 그 붙인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부초하다, 잘 붙였다 요런 식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这瓷砖贴的不错 한 번 더. 这瓷砖贴的不错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요. 티에라는 동사와 이 부초라는 이 형용사를 그냥 결합을 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뭘 쓰는 거죠? 구조조사를 쓰는 겁니다. 중국어에서 조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동태조사, 우리 방금 설명했던 동태조사 러, 저, 꾸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뭐가 있습니까? 문장 제일 끝에 쓰는 어기조사가 있습니다. 어기조사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러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도 있고 너도 있겠죠. 그 다음에 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사. 구조조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접착제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와 이 단어를 붙여준다거나 이 문장과 이 단어를 붙여준다거나 이럴 때 쓰는 것이 바로 뭡니까? 구조조사 더입니다. 이 구조조사 영상은 제가 만들어 놓은 이白晓的图也的수학란的그 문장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这瓷砖贴的不错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장에다가 우리는 뭘 넣고 싶습니까? 주어를 넣고 싶어요. 야, 너 이 타일 잘 붙였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문장에다 주어, 너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역시 붙이다는 뜻입니다. 너는 붙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죠? 니 티에 그렇습니다. 너는 뭘 붙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타일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니 티에 저 츠주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 타일을 붙인다. 근데 그 붙인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럴 때 상태 보호를 쓰려고 할 때는 이렇게 목적어 있는 문장에서 상태 보호를 쓸 때는 어떻게 하죠? 앞에 있는 이 수러를 반복적으로 한 번 더 써주면 되는 겁니다. 맞죠?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아니 막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수학론더를 쓰고 부초를 쓰면 되지 않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이 더를 티에와 저 추주한 요 사이에다 넣으면 안 됩니까? 역시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여러분들? 상태 보호는 모든 이 보호들은 그 보호 나름의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외우셔야 돼요. 그거가 이해가 안 되면 보호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는 50%가 보호로 되어 있는 언어예요. 이 보호를 이해를 못하면 중국어를 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호를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상태 보호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태 보호 뒤에는 그 어떤 것도 올 수가 없다. 두 번째, 상태 보호는 어디에 와야 되죠? 아니, 뭐 상태 보호가 어디에 온다는 게보다는 보호의 기본적인 위치는 어디입니까? 수러 뒤입니다. 수러 뒤에 와야 돼요. 수러 뒤에서 그 수러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보호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보십시오. 문장 끝에 이렇게 쓰면 안 되느냐? 문제 없겠죠. 그런데 보호의 위치는 어디라 했습니까? 수러 뒤라고 했어요. 근데 이쪽 추주하는 뭡니까? 목적어죠.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막바로 이렇게 수러 뒤에다가 수학란들을 쓰면 되지 않느냐? 역시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제가 방금 뭐라 했습니까? 상태보호 뒤에는 아무것도 못 온다고 했는데 여기다 상태보호를 쓰고 나면 뒤에 막바로 뭐가 오는 겁니까? 목적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보호는 어떻게 해준다? 이 수러를 반복적으로 한 번 더 써준다. 그래서 그 뒤에다 뭘 써야 된다는 겁니까? TL을 한 번 더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TL을 쓰고 나면 그 뒤에는 뭘 쓰면 됩니까? 상태보를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 부추어 이렇게 하면은 두 가지 조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상태보호 뒤에는 아무것도 못 온다. 아무것도 안 왔죠. 그 다음에 상태보호. 바로 보호의 기본적인 건 바로 수러 뒤에서 그 수러를 수식하는 거니까 전혀 문제없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상태보호의 특징 요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너무 길어요, 문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태보호에서 이렇게 문장이 길 때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한다? 바로 앞에 두 개 수러 중에서 첫 번째 수러를 어떻게 한다? 생략해준다. 아니, 생략하든 안 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문법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어의 기본 어수는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 주어, 수러, 목적어예요. 이 문장 보십시오. 주어, 수러, 목적어, 수러, 뭐 보호 있는 건 전혀 문제가 없겠죠. 전혀 문제가 없는 거. 기본적으로 바로 뭐죠? 주어, 수러 혹은 주어, 수러, 목적어 구조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이 TL을 생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니这词专贴的不错. 자, 보시면은요. 주어, 목적어, 수러, 상태보 맞습니까? 틀리겠죠. 주어, 목적어 이렇게 오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그 사이에는 뭐가 와야 되는 겁니까? 수러라는 게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문장 수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 틀리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자, 다시 잡겠습니다. 주어, 닙니다. 수러, 这词专贴的不错. 아니, 이 긴 문장이 수러가 되십니다. 문장이 수러가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가 있죠. 바로 뭐죠? 주술술 문장입니다. 주술술 문장이 뭐죠? 주어와 수러가 되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그 문장 속에는 당연히 주어와 수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어 있죠. 바로 뭡니까? 그렇죠. 바로 주주안입니다. 수러는요, T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상태보는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주어와 수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주어와 수러가 된
주술술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법에만 맞으면은 생략해도 된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你这瓷砖贴的不错. 한 번 더. 你这瓷砖贴的不错.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침대는 벽에 바짝 붙여주세요. 자, 이번에는 바짝 붙다, 아주 가깝게 달라붙다라는 뜻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침대는 주어입니다. 수로는 뭐죠? 붙여야겠죠. 붙이다. 어디에요? 벽에 바짝 붙여요. 그 다음에 바짝 붙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놔야겠죠. 그래서 바짝 붙여 놓아주세요.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놓다가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팡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형태의 문장은 바로 뭐죠? 연동문 형태의 문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대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这张床. 그 다음에 붙이다, 바짝 붙이다, 티에 어디에 바짝 붙입니까? 벽에 붙여야겠죠. 그래서 墙, 티에 墙,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放吧. 这张床贴墙放吧. 이러면 이 침대를 티에 바짝 붙여요. 어디에다가요? 벽에 바짝 붙여서 放 놓아주세요. 놓으세요.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这张床贴墙放吧. 한 번 더. 这张床贴墙放吧.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동문 형태, 바로 바짝 붙다라는 뜻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 길가에 바짝 붙어서 걸어. 그렇습니다. 방금 했던 그 형태의 문장이죠. 이 문장 저랑 같이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어는 뭡니까? 너희들입니다. 수로는요, 바짝 붙다. 그 다음에 목적어는 뭡니까? 길 가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걸으라는 뜻입니다. 방금 했던 그 형태, 바로 그 연동문의 그 형태의 문장인 겁니다. 너희들, 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죠? 바짝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T에 어디에 바짝 붙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길에 있는 가. 그래서 뭐죠? 삐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님은 T에 삐알 이렇게 하시면 너희는 길가에 바짝 붙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走 읽어보십니다. 님은 티에 삐알조. 한 번 더. 님은 티에 삐알조. 좋습니다. 너희들은 길가에 바싹 붙어서 그 다음에 조라는 동작을 해라. 바로 그 연동문 형태를 해라가 되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학교는 매달 나에게 200위안을 보조해준다. 자, 이번에는 경제적으로 보태주다, 도와주다라는 뜻입니다. 학교는 매달 나에게 200위안을 보조해준다. 주어는 뭡니까? 학교입니다. 수로는요, 그렇죠. 바로 보조해 준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는 뭐죠? 200위안을. 그렇죠. 그 다음에 매달 나에게. 자, 나에게 그러니까 게이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보조해 준다 이러니까는 T에 맞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교는 学校. 그렇습니다. 보조해 준다. T에. 그 다음에 T에 이렇게 하면요, 나에게 200위안을 보조해 준다. 이래가지고 我200块钱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 T에는 보조해 준다는 뜻이 있는데 왜 안 해주느냐?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사전 같은 데 보시면 아마 이런 형태의 문장을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실생활에서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보조해준다. 바로 보충해준다. 보충해서 보조해준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이 T의 앞에다 뭘 붙이는 겁니까? 부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补贴, 学校补贴我200块钱 이런 형태. 학교는 나에게 200块钱을 보조해준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언제요? 매달입니다. 이 매달은 바로 뭡니까? 시간 상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치는 어디죠? 学校와 补贴 사이에 오면 되겠죠. 学校每个月补贴我200块钱 이 형태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学校每个月给我
补贴200块钱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补贴라는 것 자체가 뭐뭐에게 뭐뭇을 보조해 준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学校每个月补贴我200块钱. 한 번 더. 学校每个月补贴我200块钱.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补贴 대신 개를 쓰면 안 되느냐? 개와 200块钱 전혀 문제 없지 않느냐?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学校每个月给我200块钱. 한 번 더. 学校每个月给我200块钱.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개를 썼을 때와 补贴, 补贴는 바로 뭐라 했습니까? 보조해 주는 겁니다. 뭐 지금 이 학생이 지금 어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1000원에서 그 200원을 어떻게 보태해 준다 이런 느낌이라면 개의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그냥 학교는 매달 나에게 200원을 준다가 되는 겁니다. 보조해 주는 거랑 주는 거는 좀 느낌이 다르겠죠,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이 개를 써버리면 느낌이 좀 바뀌어버린다. 번역상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학교가 나에게 돈을 주는 건 맞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그 주는 것이 그냥 주는 건지 아니면 보조해 주는 건지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볼까요? 여기에 전단지를 붙이지 마세요.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不要在这里贴传单. 한 번 더. 不要在这里贴传单.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입구에 공문 한 장이 붙어 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电梯门口贴着一张通知. 한 번 더. 电梯门口贴着一张通知.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 타일을 잘 붙였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这瓷砖贴得不错. 한 번 더. 这瓷砖贴得不错.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는 이 타일을 잘 붙였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这瓷砖贴得不错. 한 번 더. 你这瓷砖贴得不错.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 침대는 벽에 바짝 붙여주세요.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这张床贴墙放吧. 한 번 더. 这张床贴墙放吧.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희들 길가에 바짝 붙어서 걸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们贴边走. 한 번 더. 你们贴边走.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학교는 매달 나에게 200위안을 보조해준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学校每个月补贴我200块钱. 한 번 더. 学校每个月补贴我200块钱. 좋습니다. 이렇게 동사 T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